크면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입니다. 메타페이의 답은 입니다. 이 세 원칙이 25년의 페이롤 실무가 만들어낸 글로벌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메타페이의 설계 철학입니다. 여러분의 페이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메타페이 웨비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메타넷 글로벌의 최호진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 페이롤의 변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두 분의 메타페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노동법과 정책이 변화하면서 HR 환경이나 여러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명제에 가까운 질문이신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지금처럼 정책과 제도가 급변하는 시대는 HR이 아무리 계획과 전략을 잘 짜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이 잘 안 되거든요. 결국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새로운 제도에 얼마나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싸우는데 그 해답은 결국 IT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인사 책임자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HR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봐 오고 있는데요. IT의 설계 방식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RPA 등을 시스템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글로벌 페이롤 시장이 어떤 거버넌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고요. 후반부에는 메타페이의 통합급여 인사이트 대시보드도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화의 본질에 대해 노동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실무 현장 관점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반부의 연말정산 시스템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두 분의 설명 매우 기대됩니다. 세션 1에서는 홍승 매니저님의 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에 대해 설명해 주신 다음 오준호 상무님이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해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세션 2에서는 메타페이가 그 답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두 가지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 시스템은 홍수영 매니저님이, 머신러닝 인사이트 대시보드는 오준호 상무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HR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분명히 시스템도 도입했고 자동화도 했는데 왜 일이 줄지 않을까? 현장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홍수영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이 줄지 않을까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단순한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양성의 공존입니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고용구조 안에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고정근무 시간, 연공형 급여 형태처럼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조직 안에서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협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 그리고 보상 구조까지 세 축이 모두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구조에서 계속 바뀌는 구조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경우의 수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변화한다면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은 다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도 변하고 근무 방식도 변하고 보상 구조도 변하고 이걸 따로따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가 IT 시스템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환경이 한 축만 변하면 시스템도 그 한 축에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 축이 동시에 바뀌면 시스템 전체의 설계 원칙 자체가 흔들립니다. 글로벌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ADP의 2026년 페이롤 리포트에서도 페이롤은 더 이상 정확성과 적시성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워크포스 인텔리전스의 신뢰 가능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이 임계점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오늘 환경 변화의 본질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 변화에 IT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환경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들을 정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우정 매니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 임금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급여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노동관계 쪽을 보겠습니다. 가장 시의성 있는 주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계산편이나 인건비 예측을 이유로 포괄임금 방식을 폭넓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300만 원 안에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현장 적용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흐름으로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2026년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침은 이미 현장 지도, 점검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이 바뀌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분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월 300만 원처럼 뭉뚱그려 적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둘째, 실근로시간에 맞는 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 OT를 약정하셨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적 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셋째, 미이행 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임금체불로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변화가 급여 처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핵심을 짚어드리자면 급여 항목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동안 월 급여를 한 덩어리로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같은 고정 항목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같은 실비정산 항목을 명확하게 분리한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실근로시간 측정 기록 체계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수기 출결이나 엑셀 정리는 법적 증명력이 약합니다. PC 로그인, 출입카드,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같은 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통상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동안 포괄임금 명목으로 통상임금 기준을 낮게 유지해온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이건 잠시 후 임금구조 변화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시스템 관점에서 짧게 보태보자면 이건 급여 항목 마스터 코드 체계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고요. 그동안 포괄 임금 같은 하나의 항목 코드로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기본급, 정기수당, 실비수당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각 항목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코드 단위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한 코드에만 손대는 게 아니라 급여 명세서 구조, 통상임금 계산식, 연장근로 정산 로직까지 여러 영역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작업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스 환경에서 이런 변경이 솔루션 측이 선제적으로 적용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요즘 유연근무제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변화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노동법 관점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야 할 영역입니다. 요즘 근로시간 변화는 단순히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근무제도가 하나 추가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이라는 큰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가 회사마다, 직군마다, 심지어 직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요 제도들을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첫째, 탄력 근로제입니다. 일이 몰리는 기간에는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한 기간에는 덜 일하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 그리고 노사합의를 거쳐 6개월 단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위 기간이 늘어날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급여 계산 입장에서는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둘째, 선택근로제입니다. 1개월 단위 안에서 직원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적용되면 똑같이 8시간을 일해도 어떤 날은 새벽에, 어떤 날은 야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판정 기준이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니라 월간 단위 총 근로시간 초과로 바뀝니다. 계산 로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셋째, 보상휴가제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수당으로 받을까, 휴가로 받을까를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급여 항목과 휴가 잔여 일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입니다. 육아기 또는 가족 돌봄 사유로 직원이 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조정하고 동시에 정부의 지원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변경이 아니라 급여, 복리후생, 정보보조금이 모두 연동되는 영역입니다. 4가지 제도가 한 회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거네요. 정확히 그게 핵심입니다. 한 회사 안에서 A 직구는 탄력근로제, B 직구는 선택근로제, C 부서는 일반 근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보상휴가를 선택한 직원과 단축근로 중인 직원이 섞여 있는 이런 구조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번 달 시간 외 근무 몇 시간, 계산이 안 됩니다. 직원마다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고 제도마다 연장근로 판정 기준이 다르고 보상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8시간을 일했어도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어떤 시간대에 일했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아닌지 수당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시간 합산이 아니라 제도, 시간대, 사유의 조합으로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하는 거군요. 페이롤 시스템 관점에서 다중제도를 병행 처리 강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예요. 한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달과 달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같은 달 안에 두 제도가 겹칠 수도 있어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이 시점에 어떤 제도로 일했는가를 일별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시스템 자동화는커녕 데이터의 검증조차 어려워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게 법적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위원회 분쟁, 근로감독, 임금체불 진정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이 어떤 제도로 몇 시간 일했고 어떤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근거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태 데이터와 급여 데이터의 정합성이 단순히 운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페이롤 시스템 하나로 다 처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태와 급여는 본질적으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급여는 이 사람이 얼마를 받는가를 계산하는 결정론적 영역이고 근태는 이 사람이 어떤 제도로, 언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사람마다 다른 조건으로 추적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영역을 같은 시스템에서 한 덩어리로 묶어 처리하면 둘 다 복잡해집니다. 메타페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메타페이의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두 영역을 별도 모듈로 분리하되 시스템 흐름은 하나로 있는 구조예요. 메타페이가 마더 시스템, 즉 급여를 책임지는 본체고 그 위에 메타타임이라는 근태 전문 모듈을 애드온하는 것이죠. 이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순서로 보면 근태가 급여보다 앞에 있지만 데이터 흐름으로 보면 근태가 급여를 바라보는 구조예요. 작동 구조는 앞단 HR에서 발령 정보가 들어오면 메타페이가 그 발령 정보를 먼저 받아서 메타타임으로 전달을 합니다. 메타타임이 그 발령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마다 적용된 제도, 근무시간, 보상휴가, 자녀 연차,
단축글로 같은 근태 데이터를 계산하고 시수 결과를 다시 메타페이로 돌려보냅니다. 메타페이는 그 시수를 받아 급여를 연산합니다. 이 구조의 강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본질이 다른 두 영역의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있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탄력, 선택, 유형근무제 이런 근태 영역의 복잡성은 메타타임이 흡수하고 급여 계산의 정확성은 메타페이가 책임집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데이터의 흐름은 단일하다는 점이죠. 발령에서 출발해 근태를 거쳐 급여까지 같은 발령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두 모듈이 따로 있지만 정합성은 하나로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임금체계 개편 이야기나 통상임금 관련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금 구조가 변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금 구조 변화는 지금 HR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셔도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과 통상임금 기준 확대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을 보면 과거에는 연차나 근속연수 중심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급 중심 구조였고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직무나 역할,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직무급, 성과급, 각종 인센티브 등 급여 항목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확대되면 이렇게 늘어난 급여 항목들이 단순히 지급되는 것을 넘어 수당 계산의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의 기준 금액인데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전체 인건비 구조가 달라집니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은 급여 항목을 계속 늘리고 통상임금 확대는 그 항목들이 실제 비용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그 복잡성이 비용과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의 구현이 정말 어렵죠. 통상임금 항목 하나가 추가되면 그 항목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 계산식, 평균임금 계산식까지 한 항목의 정의가 바뀌면 여러 계산 로직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SaaS 솔루션의 선제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포괄임금제, 유형근무제, 임금구조, 세 측이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거네요. 실무에서는 이 변화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느껴질까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영역은 단연 급여 처리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바뀌면 급여가 바뀌고 근로시간이 바뀌면 수당이 바뀌고 보상구조가 바뀌면 전체 급여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급여 업무로 모입니다. 급여는 단순한 지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의 모든 인사 정책과 법적 준수 사항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거버넌스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책 하나 바뀌면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바뀌면 급여 계산 로직을 바꿔야 하고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 수정하고 시스템 반영하고 검증하고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실무자들의 고충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T 거버넌스 관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 IT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IT 관점에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원칙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한 도구에 맡기지 않는 것, 즉 각각의 일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정확히 배치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페이롤 시장은 지난 2-3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ADP는 작년에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고요. 140개국 110만 고객사를 AI 에이전트로 페이롤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워크데이는 일루미네이트라는 AI 플랫폼으로 컴플라이언스 검증과 문서 생성 자율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글로벌의 그림은 AI가 페이롤을 다 처리하는 방향인가요?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ADP의 2026년 페이롤 리포트에 AI가 페이롤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는다, 컴플라이언스 코파일럿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멀티플러라는 글로벌 페이롤 업체는 AI의 개입에 30% 룰을 제시합니다. 급여 작업의 30%인 반복적, 저위험 작업에만 자동화하고 70%는 인간이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메타페이의 IT 설계 철학도 같은 방향이고요. 세 가지 도구의 최적 배치, 이게 핵심입니다.
세 가지 도구라. 그게 무엇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급여의 계산 영역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야 됩니다. 결정론적 계산 로직이 시스템에 정확히 구현돼서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구조여야 됩니다. 둘째, 인사이트는 AI 영역입니다. 시스템이 정확하게 산출한 확정 데이터 위에서 AI 에이전트가 패턴을 찾고 추세를 읽습니다. 셋째, 반복적인 신고는 RPA의 영역입니다. 4대 보험, 원천세, 지방세처럼 정해진 절차의 반복 실행에는 RPA가 가장 적합합니다. 인사이트는 AI 영역이라고 하셨는데요. AI 안에서도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LLM과 ML 에이전트 두 가지 명확히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AI라는 단어가 너무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메타페이가 활용하는 AI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LLM 기반의 AI입니다. 직원이 챗봇과 대화하는 영역에서 작동하고요. LLM은 강력하지만 본질적으로 확률적입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고 환각이라 부르는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LLM은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과 정확도 검증이 필수적인 영역에 배치됩니다. 둘째, 머신러닝 기반의 AI 에이전트입니다. 마감된 페이롤 데이터 위에서 패턴을 찾고 이상치를 탐지하고 추세를 분석하는 역할입니다. 이건 LLM과 본질이 달라요. 통계적 모델링 기반이고 환각 같은 문제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적인 인사이트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는 메시지는 AI가 페이로도 다 처리해 드립니다 이잖아요. 왜 굳이 셋으로 나누신 건가요? 그런 질문이 들만도 하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1000명의 급여를 AI가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AI가 매우 정확해서 2% 오차율을 가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명의 2%는 20명입니다. 20명의 직원이 잘못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5,000명 회사라면 100명, 10,000명이라면 200명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급여의 오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근로자 한 명의 노동의 대가가 잘못 지급되는 겁니다. 기업에게는 정정 소급, 4대 보험, 원천세 수정 신고 작업이라는 부담이 모두 따라옵니다. 급여라는 영역은 0.1%의 오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페이롤 IT 거버넌스의 본질입니다. 결정론적이어야 하는 작업에는 결정적 도구를 배치한다.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작업에는 같은 질문에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LLM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타페이는 AI를 페이롤에서 빼버리시는 건가요? 정반대입니다. AI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AI가 가장 강력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죠. 그게 메타페이의 답이에요. AI는 직원 응대와 마감 후 인사이트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배치합니다. 다만 0.1%의 오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급여 계산 영역에서는 결정론적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거죠.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마케팅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도달한 결론처럼 들립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메타페이는 25년간 한국 페이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실수, 정정, 직원 신뢰 회복, 이런 현장의 디테일들이 쌓여 만들어진 설계의 방법론이죠. 새 도구의 최적 배치, 그리고 LLM과 ML의 분리, IT 거버넌스의 큰 그림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작동하려면 그 토대가 단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IT 거버넌스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네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페이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오래된 ERP 패키지 안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회사 인프라 서버의 온프레미스 레가시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매년 바뀌는 세법과 근로기준법에 맞춰 시스템 변경을 외주로 운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시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한국 페이롤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새 도구의 최적 배치가 어렵겠죠?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부담이 HR 담당자분의 시간을 차지하거든요. 시스템 변경 관리의 부담과 검증의 부담, 매년 바뀌는 세법 요율을 외주 패치로 받으셔야 하고요.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를 매월 엑셀로 다시 풀어 검증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떤 환경으로 옮겨야 될까요? 사스 클라우드 기반의 페이롤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스 전환의 의미는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운영 책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다수의 기업이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 단계인 DT, 즉 사스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DT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AX를 시도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토대가 먼저, 그 위에 AX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건 메타페이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의 모든 리딩 솔루션들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ADP도, 워크데이도, SAP도 모두 클린 데이터 사스 토대, 그 위에서 AI라는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덧 세션 1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노동법, 근로시간, 임금 구조가 동시에 변하고 있는데요. IT는 그 변화에 새 도구의 최적 배치, LLM과 머신러닝의 명확한 분리,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AX는 그 위에서 라는 새 원칙으로 답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원칙이 25년의 페이롤 실무가 만들어낸 글로벌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메타페이의 설계 철학입니다. 이제 세션 2에서는 IT 답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두 가지 데모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세션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